자,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학사메야 하그샤봇 사메야. 제가 히브리어를 하면 웃깁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샤봇의 남자입니다.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작년엔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매년 오순절에 오는데 그러면 재작년에 또 와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궁금해서 유튜브로 이 부천 제자 공동체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1년 전에 딱 요 시즌이죠. 요때 제 모습, 2년 전에 요때 제 모습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해 보이고 얼굴도 아주 갸름하니 뒤에서 보면 그냥 대학생 같아 보일 정도로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1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막 1년에 한 막 여러 차례 외국 다니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막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 살도 빠지고 그래서 살찔 틈이 없는데 요즘은 계속 외국을 못 나가고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굴이 더 퉁퉁 붓는 건가. 하여튼 살이 많이 쪘어요. 몸무게가 많이 쪘더라고.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얘기. 어쨌든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원래는 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그 반유대주의와 마지막 때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온통 뉴스에 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걱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되실 텐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심각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에선 가자지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거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CNN 뉴스에서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그 공군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건물을 12층짜리 하나를 폭발을 시켜서 폭삭 주저앉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CNN이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간의 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뉴스를 안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건물이 주저앉으니까 그때부터 하마스가 보복 공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건물을 폭파시키면서부터 이게 발발되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가자 지구에서 특히 그 건물에서 천여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CNN 뉴스를 보고 그 CNN 뉴스를 또 그대로 한국의 방송에서 내보내니까 그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동기와 결론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또는 그 결론에만 집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스라엘 상황을 봅시다. 지난 10일 날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미사일이 7발이 날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죠.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성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억의 무슬림들, 이슬람에게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에 핵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도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마지막 최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건들지 말자. 이게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이 7발이 날아온 겁니다.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다행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아이언돔으로 7발 미사일 중에 5발은 공중에서 맞췄습니다. 안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2발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떨어졌어요. 저 어디 광야 같은 데 떨어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때부터 5월 11일 날 날아온 그 미사일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약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엿새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7년 전에도 전쟁이 났었습니다. 가자지구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그때는 7주간 4,500발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엿새 만에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날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날아왔겠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날아온 거죠.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이 정말로 폭죽 떨어지듯이 막 날아오는. 희한한 거는 이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그건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포라고 합니다. 이 로켓포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늘에서 그걸 또 맞춰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이언돔의 이 미사일이 길이가 한 2.5m 됩니다. 이 두께도 한 15cm밖에 안 되는 게 얼마 두껍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바늘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날아오는 그 로켓포도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1m 정도의 로켓포, 포탄이죠. 이게 길이가 1m면은 그 두께는 얼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날아간 이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한 15cm 되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 2개의 로켓포가 하늘에서 정확하게 정면으로 맞춰서 폭파시킨다라는 거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6일 동안 2,000발이 넘게 쏘아대면서 지금까지 발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9명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한 600여 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고 가자지구에서는 13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쏘아대면서 전쟁을 걸어왔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에 5월 21일 날 팔레스타인 쪽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총선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최고 수반을 뽑는 선거가 7월 31일 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돼버렸어요.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15년 만에 요번에 이 총선이 있으려고 했었는데, 총선이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 여러 나라와 이 협약을 맺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레인과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죠.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이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군사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경제적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비행기도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이런 협정을 맺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수단하고도 또 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슬람 협약이라는 게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이 다 모여서 협약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상대도 하지 말자, 무역도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이스라엘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라는 이 이슬람 협정이 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는데, 그 수단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랍 국가들이 막 충격을 계속 충격. 이걸 누가 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막 몰아친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곧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 직전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맺지 못했죠. 이렇게 아랍 국가 간에,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아군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 편이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 안 되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총선에도 국회의원 후보가 몇 명이 이 팔레스타인에도요, 정당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도 말이 많아서 정당이 많지만, 이 팔레스타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정당이 36개가 되고, 요번에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이 1,40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인구 해봐야 전체 다 합쳐,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인구 합쳐져 봐야 겨우 400만에서 5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1,4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못하게 되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현재 지금 그 자치정부 수반으로 있는 무하마드 아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뽑자 그러냐. 이 사람들은 총선하기를 싫어하고, 국민들은 아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거를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A씨 하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총선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명분을 못 찾고 있었어요. 겨우 찾은 것이, 이 총선에 나오는 그 유권자들을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올드시티 안에 보면은 거기도 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바로 직전에 1947년에 유엔이 앞으로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땅,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니까
갑자기 요르단에 있던 사람들이 요르단 국왕이 요르단 국민들을 너희들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들어왔어요. 요르단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 요르단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기로는 196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면서 요르단은 이제 국경이 딱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면서 요단강을 국경으로 해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분은 요르단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 지역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은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구하고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거를 하는데 동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아니 얘네들은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고 요르단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하는데 얘네들이 투표를 하느냐? 얘네들은 당신네들 투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이에요. 올커니 요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 요르단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투표에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걸 이스라엘 정부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으니 총선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럼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그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거 국민들의 이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중에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문이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랍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제일 예쁜 문이 있어요. 그걸 다메섹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왜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문 이름이 다메섹 문, 다마스커스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 건너편에 아랍 시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랍 버스 터미널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호텔에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들이 이스라엘 가서 잠자게 되는 호텔이 그랜드 코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그랜드 코트 호텔 바로 뒤쪽에도 아랍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랍 마을 이름을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셰이크 자라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강제 퇴거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은 마을에 있었던 막 사람들이 아니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 법원에서 얘네들을 나가라고 했냐 막 이렇게 이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법원의 횡포인가?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했네, 빌미를 제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법원의 판결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아랍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몇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던 이웃인데 어느 집만 콕콕콕콕 찍어서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스라엘 정부가? 왜 법원이 저 집만 나가라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가라고 했냐? 이 쉐이크 자라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뿔뿔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슬며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한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게 1948년에는 약 70만 명 정도까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언제부터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느냐? 약 1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쉐이크 자라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살던 동네가 바로 이 쉐이크 자라라는 곳이라는 얘기죠. 1400년도에도 유럽에서 흑사병이 일어나서 번지면서 전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자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건 걸리면은 온몸이 시꺼멓게 변해서 다 죽는 사람, 이 병을 흑사병이라고 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가 보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가서 신부님께 빌어서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찾아가면은 이미 그 신부님도 시꺼멓게 변해 있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흑사병인데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렸거든요. 왜 안 걸렸냐?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위생 개념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거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하이힐 구두가 왜 생겼다 그러죠? 양산이라는 걸 왜 유럽 사람들이 쓰고 다니기 시작했냐면은 사람들이 밤새 잠자면서 화장실에 안 가고 그 옆에 침대 옆에다 뭐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창문 밖으로 휙휙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뭐 갑자기 저 2층 3층 창문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그걸 피하려고 양산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 바닥에 오물이 많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안 디들라고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거래요. 그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씻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향수를 뿌렸게요? 안 씻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데 향수가 나는 냄새가 확 난다 그러면 좀 웬만하면 씻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해. 아니, 향수가 그래서 나온 거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위생 개념이 없었던 게 유럽 사람들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깔끔을 떠느지요. 매주 금요일 날 샤밧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다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할 때 뭐 할 때 다 얼마나 손 씻습니까? 이러니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사병에 걸리던 사람들이 우리는 저렇게 막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니까,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 독을 탔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나와서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흑사병의 그 서글픈 역사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걸리지 않았던 흑사병도 예루살렘 이 쉐이크 자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90여 명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90여 명의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이 쉐이크 자라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1700년대에는 150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았고요. 특히 17세기, 18세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막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그 셰이크 자라의 그 땅들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자기의 영토를 지니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한테는 이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대인 역사와 그 이 에레츠 이스라엘 땅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셰이크 자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바로 직전에 1947년에 유엔에서 이 땅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할안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 그런데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아랍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여긴 아랍 사람들이 살게 해. 그래서 저 요르단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밖에는 어떻게 이걸 또 나누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다마스커스 게이트 그 앞길에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유대인들이 살게 하고 유대인 땅으로 해주고 동쪽은 또 아랍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동쪽이 그 길이 지금은 예루살렘의 전철이 지나다니는 전철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947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1947년부터 그 전철길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랜드 코트 호텔 쪽으로, 그 그랜드 코트 호텔 뒤쪽은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그 동네까지도 포함돼서 여기는 동예루살렘으로 아랍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셰이크 자라에 몇백 년 동안 살아왔던, 심지어는 1700년대 1800년대에 분명히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하고 그 땅 문서와 집 문서까지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나오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셰이크 자라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 전부터 여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오던 이 집인데 왜 갑자기 유엔이 나타나서 여기를 동예루살렘으로 아랍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그래서 거의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셰이크 자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르단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대인 동네가 아랍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버팅기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뭐라고 하든 이스라엘 정부가 뭐라고 하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안 나간다,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서 다시 언젠가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가재도구를 두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온 거예요.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만 잠그고 나온 그 빈집에 요르단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그 당사자와 그 집주인이었던 유대인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겠죠. 아들아 이리 와봐, 내가 죽기 전에 꼭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저 집 우리 집이야. 여기 집 문서도 있잖아. 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저 집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열쇠와 집 문서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뒤에 1967년에 지금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속해져 있습니다. 역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역시도 이스라엘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영주권은 갖고 있지만 시민권은 요르단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정부한테 저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 저 사람들은 저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건 우리 집이다. 우리 아버지가 잠자던 침대에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우리 엄마가 사용하던 그 식기들을 저 아랍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우리가 아침마다 토라를 읽던 그 방에서 저들은 코란을 읽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저 장소를 지금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저 집을 돌려달라. 계속 이스라엘 그 법원에다가 탄원을 냈고 소송을 걸다가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맞다. 저것은 유대인의 집이다. 저것은 유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5월 10일 날 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 셰이크 자라라고 하는 그 마을의 모든 아랍 사람들 다 나가라 이게 아니라 한 20여 채 된대요.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그 20여 채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방을 빼라.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1947년부터 지금까지 한 70여 년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나간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니까 옆집 사람들도 그건 말도 안 되지 왜 갑자기 나가라 그래. 자기네들이 들어와 놓고서 살아놓고서 우리는 못 나간다. 이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5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그렇게 또 판결이 났죠.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시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다 총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군인들은 다 전방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이스라엘 경찰들이에요. 근데 군인처럼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이제 그 최루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위를 이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막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막 총 쏘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 무장하고. 근데 저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애들은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갈이 아니에요. 깨진 돌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 것인지 특히 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돌을 쥐고 태어난대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돌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팔매질이라고 해가지고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에 그 수천 명의 돌팔매 부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돌팔매 전사들이 상대편을 6만 명을 죽였대요. 돌로 던져서. 다윗도 그 거구의 골리앗을 뭐로 죽였습니까? 돌팔매질로 했잖아요. 저도 그 돌팔매를 여러 번 맞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두 번째 영화 용서 찍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갈등의 현장을 찍으려면은 그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충돌을 일어나는 현장을 어떻게 알고 제가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 팔레스타인 애들이 희한한 애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시위 계획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쫙 올립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오늘 2시에는 어디서 시위가 벌어지고 그걸 어떻게 이걸 왜 할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라 이거예요. 특히
전 세계 언론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 그 홈페이지에 그 스케줄을 보고 장소를 찾아가서 가잖아요. 아직 시위가 안 벌어집니다. 폭풍 전야 같아. 얼마나 막 분위기 살벌한지 몰라요. 근데 왜 빨리 안 합니까 시위를? 지금 CNN에서 아직 안 와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와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도 어디서 던진 줄 아십니까? 막 하다 보면은 그 돌멩이 던지고 도망가다 보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막 그럴 텐데, 도망을 이쪽으로 왔어도 딱 보고 카메라가 저기 있으면 카메라 앞쪽으로 가서 돌멩이를 던져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그 이스라엘 군인이 그 최루탄을 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어야 돼. 그래서 피가 흘러야 돼. 그러면 이제 수건으로 막 피를 흘리는 걸 닦으면서 카메라 앞에 가서 쓰러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그 시위 현장을 가서 촬영을 하는데, 문제는 그날 내가 카메라를 들고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쪽하고 대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팔레스타인이 막 돌멩이 들고 준비하고 있고, 저쪽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방패를 이렇게 들고 최루탄 총을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이걸 찍어야 될까? 어디서 찍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이스라엘 군인 쪽에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쪽에 쓰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 쪽에 서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쪽에 서면은 나는 돌멩이를 맞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에 서면은 최소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를 향해 총을 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외국인이니까. 그게 오히려 안전한데, 이 돌멩이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데 막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감독님 하고 이제 우리 스텝이 소리 질러가지고 탁 숙였는데 돌멩이가 샥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이 샥 소리가, 이건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래서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그것만 연습하는 겁니다. 돌멩이를 어떻게 던져야 되고, 어떤 돌멩이를 던져야 상대방이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것만 훈련하는 애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라는 얘기죠. 이 돌멩이 던지는 것도 나이 먹을수록, 등치 좋을수록, 어른일수록 잘 던질 것 같죠? 천만에. 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돌을 들고 쥐고 태어난다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잘 던지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을 항상 맨 앞에다 내세웁니다. 팔레스타인 애들은 이 시위를 할 때. 이게 7살, 8살, 9살 얘네들이 뭘 알까 싶은 애들을 앞세우는데, 얘네들이 어마무시한 애들입니다. 죽음을 불사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막 돌멩이 던지면은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는 맨 앞에서 저렇게 어린애들이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이거를 악용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시위를 어디서 하냐면은 주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다마스커스 게이트 그 앞에 광장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니까 거긴 늘 그 장사꾼들이 있고, 하여튼 남대문 시장처럼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기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하필이면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에 마지막 날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그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였는지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겠지만 추산으로 뉴스에 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27일 날 메론 산지에서도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45명이 숨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황금사원 안으로 확 몰려들어가고 몰려나오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을 오늘만 폐쇄해야 되겠다.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경찰들 입장에서도 10만 명이나 몰려다니면서 충돌 사고 일어나고 또 압사 사고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문을 폐쇄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필이면 그날이 라마단 기간의 최고 마지막 날, 가장 이 사람들이 뜨겁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날에 이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니 얼마나 이게 또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시위가 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5월 10일 날이 예루살렘 데이였어요. 이 예루살렘 데이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10일을 예루살렘 데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5월 10일이니까 전국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손에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와 예루살렘 데이가 드디어 왔다 그러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막 행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통곡의 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의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아랍 사람들 10만 명,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막 온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손에 태극기를 태극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를 두르고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하다가 충돌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몸에 이스라엘 국기를 휘감고 그날 혹시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데이, 예루살렘 데이 때 모든 도로가 중요 도로가 다 통제가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행진을 하니까. 아 그런 날 걸리면 마지막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차가 못 다니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로를 행진하고 있는데 그날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7발을. 그 저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로 치면 이 부천 중앙로 있죠? 이런 데를 막 사람들이 꽉 메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막 사이렌이 울면서 대피소로 피하십시오, 대피소로 피하십시오, 막 안내 방송이 막 사방에서 들려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혼비백산 막 딱 순식간에 도로에서 쫙 빠져가지고 도로를 비우고 각자들 다 어디 건물 밑으로 들어가고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고 그런 장면. 어떤 사람은 미처 피하지 못해가지고 옆에 잔디밭에 막 누워가지고 일단 눕고 보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이제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되면서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지난 5월 7일 라마단 마지막 날 7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까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시위대와의 충돌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 이때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떤 날은 하루에 105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요. 그걸 어떤 그 메시아닉주 목사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카톡으로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카톡을 하더라고요. 네, 카톡으로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려면은 누가 가르쳐 줬나 봐. 카톡 깔으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영상이 왔는데 1050발이 막 날아오는데 그거를 아이언돔이 또 날아가 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탁 맞추는 거예요.
1050발 중에 1030발을 맞췄대요. 대단하죠? 근데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그 로켓은 한 발에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아이언돔 미사일 하나는 얼마일까요? 한 발에 5만 불입니다.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싸구려 100발이 날아오면은 여기서는 100발의 아이언돔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100만 원짜리라도 떨어지면 누군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써서 그걸 하늘에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이 두 개의 미사일과 로켓포가 만나서 공중에서 터지는 그 모습이 불꽃놀이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폭죽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야, 그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찍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옆에서 난리예요. 와우, 재밌나 봐. 막 그 맞추는 게. 하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공중에서 이렇게 터지니까 그렇게 아이언돔의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를 향해서 반격을 하죠. 600곳이 넘는 가자지구의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 132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600여 곳을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역시 그 장면 보니까 또 엄청나더라고요. 12층짜리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저녁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중전은 이제 끝났고, 원래 전쟁이라는 게 비행기가 먼저 가서 날아가서 막 폭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공중 폭격은 끝났고 지상군이 들어갈 차례다. 그래서 가자지구 그 국경 주변에 이스라엘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집결하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 보병들이 들어가려고 다 집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한 5,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가자지구로 막 폭격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이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2014년도 전쟁 때 그렇게 해서 50일을 끌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 군인이 70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가자지구에는 한 2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뉴스에 모든 뉴스가, 심지어 어떤 뉴스는 드디어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갔다, 진입했다, 이렇게까지도 나왔어요. 와, 큰일 났다. 이 전쟁이 금방 안 끝나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들어간 게 아니랍니다. 근데 금요일날 밤 12시에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트위터에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곧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그 기사를 막 이제 막 전 세계 언론이 쓴 거예요. 이걸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 받았으면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도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와, 이제 쟤네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마스가 2014년도에 가자지구 전쟁 때 하도 얘네들이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가자지구 밑에다가 땅굴을 그렇게 길게 파나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다 땅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휘본부도 다 땅속에다 해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보부에서 쟤네들이 분명히 땅굴을 팠을 것 같은데 그 입구와 그 중요한 지휘부와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땅속에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곧 들어갈 거다라고 하니까 그 뉴스를 본 하마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땅속에 있는 그 무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몇몇 지휘관들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휘하려고. 그걸 다 하늘에서 본 거죠. 그래서 땅굴의 입구가 저기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폭격을 하는 거예요. 전투기로. 당한 거죠. 허가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분 동안, 길게도 안 합니다. 40분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 140대가 450여 개의 미사일을 그 땅굴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쏟아부는 거예요. 이걸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마스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바닥을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막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2,000발이 넘게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온 하마스의 로켓포, 도대체 이 로켓포는 어디서 난 걸까? 저는 가자지구를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아직 내가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요. 제가 막 겁 없는 사람 같죠. 아니 굉장히 두렵고 떨려가지고 우리 애도 아직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라는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되돌려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가면요, 가자지구 입구에 가면은 쫙 트럭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서 있는데 대부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가자지구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게 뭐가 못 들어가냐면 시멘트가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막 그러면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무너진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막 그러려면 시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를 못 들여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여보내게 하냐면 이 시멘트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새로 짓고 무너진 데 보수하고 쓰이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시멘트가 이게 미사일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이 군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안으로 얘네들이 무기를 만들 만한 모든 재료를 다 차단시켰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로켓포가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날아오냐는 얘기죠. 이번에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마스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군사령관 한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 또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로켓포와 무기를 지원해준 이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에 이런 그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르단, 이집트, 바레인, 튀니지, 파키스탄, 카타르, 터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까지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하마스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하마스가 이란에게 무기를 공급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올 수 있게 된 그 뒤에는 이란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 이란을 향해서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도 민주당은 아주 열렬히 지금 팔레스타인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핵 협상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 왜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무효야 하고 다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 아주 센 경제 제재를 가해 왔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란에게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트럼프가 막았던 경제 제재를 다시 풀어주겠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게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다시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핵 협상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협상이죠. 그것을 금년 4월 5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날짜를 앞두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죠. 4월 5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옛날 같지 않게 지금 뻑뻑거리는 거예요. 미국한테, 조 바이든한테. 만약에 조 바이든이 이란한테 야 걱정하지 마. 그 트럼프가 했던 거 다 무시하고 나랑 다시 얘기해.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너네들 핵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줄게. 그러면 이란이 아이고 이제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4년 사이에 이란이 또 바뀌었어요. 아주 뻑뻑거립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뻑뻑거리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월 5일을 앞두고 3월 27일 날 이란 쪽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는 중국과 앞으로 향후 25년 동안 장기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뽑아내는 그 기름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절반 값으로 중국이 25년 동안 사가는 겁니다. 이 중국은 이제 이란산 원유를 25년 동안 아주 맘 놓고 거의 헐값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한테 450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필요 없어. 미국하고 핵협정 복귀 안 해도 돼. 내가 왜 그 예전처럼 미국한테 막 쩔쩔매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이란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을 향해서 우리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서 가했던 경제 제재 다 풀어. 그럼 우리가 회의장에 나갈지 말지 고민할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이 알았어. 이것도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줄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금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 그 유조선이 이란 앞바다에서 납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원 5명을 포함해서 20명의 선원이 탔던 그 케미호 유조선을 이란인 혁명 수비대가 끌고 가버렸어요.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 유조선에서 기름 새가지고 우리 이란 앞바다가 다 오염됐어. 너네들은 환경 오염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 이유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예전에 우리가 너네들한테 판 기름값 트럼프가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주고 있잖아. 그거 돌려줘. 그게 7조 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그거 줘. 그럼 배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마음대로 우리가 배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누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주고 싶지만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돈을 주면은 우리도 체면이 구겨지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란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유엔에다 내야 되는 국제 분담금 이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를 몇 년 동안 못 내게 그거 우리가 대신 내줄게. 그래서 95일 만에 그 유조선하고 선원들이 다 풀려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해서 해. 예전에 트럼프 같아서 무슨 소리야 뭘 줘 이랬을 텐데 지금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하마스를 비난하고 이란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괴를 같이 하는 미국의 언론, 제가 그랬잖아요. CNN 같은 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와도 뉴스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보복 공격이겠죠. 반격을 해가지고 건물을 부수면은 하마스가 거기에 따라 또 보복으로 막 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 지구의 건물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하마스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러죠. 아우, 저 이스라엘 애들은 왜 또 가자 지구에 벌집을 건드려서 이 사단을 일으켰을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CNN이기 때문에. 이 CNN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하마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 같이 이거 맞물려 가거든요. 그 조 바이든은 왜 그럴까요? 그 2015년도에 그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핵 협상 맺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직접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부통령, 그때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 할 때 그 옆에서 이란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계획과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해 나갔던 부통령이 바로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의 가자지구에서부터 지금도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레바논에서도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쪽의 가자지구와 북쪽의 레바논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민권과 그러니까 요르단의 시민권과 이스라엘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동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너네 이제 요르단 믿지 말고 아랍 국가 믿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살 거면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 돼서 우리랑 같이 평화롭게 살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유럽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왔어. 우리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신문명을 많이 습득해서 갖고 왔어.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는 부자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왔어. 너네들은 그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 주민등록증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유목민처럼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너네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소속이 돼서 세금도 내고 또 국가의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으면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살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나도 이스라엘 영주권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오 라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사렛 같은 데 가면 거기 아랍 사람들 많이 삽니다. 또 갈릴리에 가도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릴리 가서 배 탈 때 보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보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 식당 주인 다 아랍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예루살렘 사람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영주권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는 아랍 국회의원들도 있고 아랍 정당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몰려 사는 데가 어디냐면 요빠, 텔아비브, 나사렛 이런 데죠. 그리고 저 바닷가 쪽에 디베랴, 가이사랴, 아코, 하이파 이런 데 가면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랍 사람이라고는 티가 안 날 정도로 같이 사니까 같은 문명권 안에서. 근데 동예루살렘이나 저 웨스트뱅크하고는 또 다릅니다. 동예루살렘 사람하고 웨스트뱅크 사람은 딱 보면 아랍 사람인 게 티가 나죠. 왜냐? 어딘지 모르게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나사렛, 아코, 하이파, 요빠
요빠 이런 데 사는 이 아랍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자 지구하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갈릴리에 살던 그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바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과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코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아랍 사람들과 지금 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전국적으로 폭동과 시위와 살인과 이런 일들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유엔은 지금 중재를 하고 있어요. 협상을 휴전을 하자 이렇게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하마스는 오케이 이젠 우리도 협상하고 싶어 이제 중단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스가 왜 이렇게 그만하겠다고 나올까요? 무기가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일주일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렸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도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 하마스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쟤네들이 얼마나 불쌍한 애들인데 봐,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애들이고 민간인들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상전이 시작이 되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보병들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하마스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골목에 이게 총 들고 막 들어가면은 저쪽 골목 끝에서 갑자기 하마스 애들이 탁 나타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하마스를 군인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총을 쏴서 죽여야 되잖아요.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없는 게 하마스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어린애기를 하나씩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못 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마스가 총을 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시가전까지 가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하마스는 어린 아기들과 민간인들을 이렇게 인간 방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어젯밤에 조 바이든이 양국 정상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전화하고 팔레스타인 쪽에 마흐무드 아바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바스한테 전화해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마스에다 전화를 해야지. 지금 하마스가 지금 저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통화했다라는 것만 액션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언론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알리고 싶어 하고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론이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서 결과만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희생자, 피해자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하겠죠. 국방부에서. 하마스 쪽에서, 가자지구에서 죽고 다친 사람들의 그 숫자와 발표는 누가 발표할까요? 하마스 쪽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발표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최대한 더 많은 어린 아이와 최대한 더 많은 이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죽기를 원하는 게 하마스라는 얘기죠. 그들은 로켓포를 쏠 때 군사기지나 저 산속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로켓포를 쏘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바로 민간인 가정집 옥상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로켓포를 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옥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로켓포를 쏘는 거죠. 로켓포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이언돔으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또다시 날아오는 것을 막기보다도 아이언돔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사일을 쏴서 그 로켓포가 날아온 그 원점을 찾아서 아예 그 폭격을 해버려야 되죠. 그 폭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집 옥상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14년 전쟁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격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적국의 그 민간인 집에다가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네 집에서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가 날아왔으니 우리는 20분 뒤에 당신 집 옥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빨리 그 집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저께도 가자지구에 있는 외신 타워, 외신 그 방송국 건물, 방송국들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 폭파시켰어요. 알자지라 통신이 거기 들어, 방송국이 거기 있었고 미국의 AP 통신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이렇게 외신 그 방송사 취재진들만 입주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은, 이런 사무실들이 있는 이 건물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모든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군 지휘비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외신 기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냐면 1시간 뒤에 너네 건물을 폭파하겠다. 거기 있으면 빨리 나와라. 그래서 다 나왔어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1시간 뒤에 거기를 폭격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 무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전을 노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노크 작전.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낼 때 민간인 가정집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한가운데서 미사일을 쏩니다. 심지어는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얘네들 쇠사슬로 로켓포 발사대 주변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이게 하마스가 합니다. 병원 옥상에서 이 사람들은 미사일을 날리고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가족묘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조상의 묘를 폭파시켰다 이겁니다. 저 환자들이 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폭파시켰다 이거죠. 심지어는 이 하마스가 이슬람 사원 앞마당에서도 그렇게 쏜다는 얘기죠. 최대한 같은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쏘아대는 미사일 중에 이번에 특히 엿새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쏜 미사일 중에 5분의 1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마스가 발표하는 희생자들, 사망자들, 부상자들의 숫자들 중에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쏴서 자기네들끼리 오발 사고가 난 사람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배신자라고 해서 처형하는 사람, 그 처형한 사람들과 그 처형된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그 희생자 명단에, 사망자 명단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하마스의 발표를 세상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죽는 모습보다도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아버지,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들을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게 하마스의 전략이고,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인터넷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결과물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결과물을 보고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뉴스만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면 여러분들만이라도 그게 아니야, 동기는 이거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발도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팔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미사일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사방에서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오는 그 사이렌 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비록 공포스럽고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자지구 주변에 정말 많은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생활비도 비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죠. 정말 가난하고 힘든 메시아닉 주들은 그래서 땅값이 싸고 생활비가 싼 가자지구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유난히 가자지구 주변에 그렇게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메시아닉 주 공동체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들에게 메일이 안 올까 봐, 그들의 소식이 끊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처소가 폭격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이 폭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군인들, 그들 중에도 역시 메시아닉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의 자녀로서 군부대 내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동료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료로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오순절이죠. 샤브옷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3333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고 2000년 전 샤브옷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노예보다 더 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광야에 내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다니, 내가 너희를 잊다니, 나는 너희들을 버리려고 굳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는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케두바, 토라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날마다 미사일과 대피하라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유럽에서 살면은, 미국에 살면은 이런 소리는 듣지 않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공포스럽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렇게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2000년 전 샤브옷 오순절날
또다시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그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다시 받아서 온 땅 이스라엘의 성령의 물결로 뒤덮이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비록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이긴 하지만 우리라도, 여러분이라도 함께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맙습니다.